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창록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연사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지금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더 플랫폼의 아주 처음부터 이제 멤버인데요. 제가 자주 참석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현병철 회장님이 연락을 주시는데도 대답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UN 그 시민제 정치적 권리위원회 때문에 제네바에 1년이면 4개월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고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강의를 뭐 오랫동안 하고, 또 저 책을 쓴 이후에 뭐 여러 군데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부담이 되는 강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이 너무 고명하신 분들 앞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는 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조금 그런데, 좀 저의 나름대로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자 하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혹시 제 말에 좀 문제가 있다면 좀 지적해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 인권의 현 주소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인권의 문제점, 그리고 한국 인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한국의 인권 외교는 또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그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3가지 질문을 적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같이 여러분과 대답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식은 올라가는데 사회 갈등은 더 증가하는가?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입니다. 사실 인권이 굉장히 많이 증진이 됐죠. 우리가 그 독재 시대 때 비교하면 지금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인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회 갈등은 더 증가한다는 것이 왜 그럴지, 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에 책임이 있는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이 많겠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애쓰는 일은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도 관련된 것인데,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인권 규범이 창출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실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권 규범이라는 것이 한국이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냥 받아들여온 것이지, 근데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고, 뭔가 그런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는데 참여를 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것인데요.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이제 엄청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고, 또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었죠. 또 뭐 문화적으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또 인권적 측면에서 봐도요, 지금 오른쪽에 그 유엔의 인권 그 조약기구 조약 그 9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주노동자 권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8개에 가입한, 최근에 저희가 강제실종위원회에 가입을 했죠. 저는 이주노동자 권리위원회도 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 기구 중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뭐 작년에 저희가 낙선을 해서 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지만, 작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2019년과 21년에 신기술과 인권이라는 결의안을 또 주도해서 채택한 국가이고, 또 지금 대학교마다 인권센터가 없는 대학교가 없죠. 그리고 많은 지자체의 인권센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권적으로도 밖에서 볼 때는 선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보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저희 스스로들이 볼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인권의 의식이 증가하면서 인권을 놓고
갈등은 훨씬 심해지고, 물론 어느 국가든지 그런 갈등이 있지만 저희는 지나치게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행복지수라는 게 굉장히 낮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2022년 기준을 보니까 38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38위입니다. 36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지수가 낮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행복지수의 요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 7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뭐 1인당 GDP, 뭐 기대 수명, 뭐 이런 것들은 뭐 객관적인 수치고 한국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한국이 낮으면서도 제가 생각하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2가지 요소가 삶의 자유와 사회적 지원입니다. 둘 다 인권적인 요소이고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자유적으로 자유의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선택하느냐의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면 대학교를 지원할 때도 그것이 부모의 영향이건 사회의 영향이건 공부 잘하는 이과 학생은 의대에 가야 되고, 또 공부 잘하는 사회과학이나 인문 대학생들은 로스쿨에 가야 되는, 자기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농담삼아 많이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들을 미장원에 데리고 가면 미용사가 어머니한테 머리를 어떻게 잘라줄지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원인은 또 뭐 어려서부터 프라이버시가 없이 이렇게 자라나는 환경, 일기장을 엄마나 선생님이 보는,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자기의 어떤 제가 보여줘야 될 것, 보여주지 않을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2번째로 사회적 지원은 자기가 어려운 시기에 뭔가 의지할 어떤 커뮤니티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의 요소인데요. 그게 한국이 원래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조 시대부터 유교 사상에 의해서 이웃과 가족과 상부상조하는 그런 전통적인 문화가 있죠. 그것이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지금 전부 외롭습니다. 전부 외롭고 어떤 그런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은 줄어들고, 그렇지만 자기결정권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었냐를 좀 생각해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가 너무 반인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뭐 이제 너무 공동체적인 것을 걷어낸 것이죠.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삶의 자유는 올라가야 되는데 또 정작 그렇지는 않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만 남은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인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데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그런 제대로 이해한 데서 정책이 나오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이 자기만의, 우리만의, 현재만의 인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출판한 책이고요. 제가 2020년 3년 전이죠 벌써 3월에 아주 초창기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그 이제 음압병실에 3주를 있으면서 이제 많은 스스로의 성찰을 하고 또 인권의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인권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인권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인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사실로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깊이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책으로 쓰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출판을 했고, 근데 이건 사실 뭐 인권 책이라기보다는 저의 일기장인데요. 여러 가지 저의 성찰과 이런 것을 보여주는 책인데,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이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남을 배려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사실이다.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아주 쉬운 문장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딱 한마디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제가 느낀 것을 쓴 것인데, 그래서 제가 노래 가사 같은 말이니까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구적인 차원에서 모두 다 적용이 되는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해설하는 책을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제목은 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자유와 배려에 대한 생각이고, 좀 달리 말씀드리면 인권과 공동체 정신에 대한 생각을 제 경험과 제 어떤 성찰과 이런 것을 좀 담아서 책이 3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첫째 파트는 이제 나의 인권 그 너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인권만 본다는 거죠. 남의 인권을 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 인권을 보지 않고, 또 여기의 인권 그 너머는 이제 여기라는 것은 대한민국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인권만 보지 외국의 국제사회의 인권은 보지 않는다. 또 3부는 오늘의 인권, 당장 지금 현재 일어나는 나의 인권만 보지 미래의 인권에 대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3개로 나누었고요. 사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쉬운 언어로 대중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쓰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도 그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식은 올라가는데 사회 갈등은 더 증가하는가? 제가 제 책의 첫 번째 부의 첫 번째 꼭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의 그 제목이 죄책감은 없고 수치심만 있는 한국인,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잘 아는 한국을 잘 아는 미국 교수가 저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이렇게 뉘우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창피해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좀 그 단어가 생각이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고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한국이 너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어느 사회나 공동체 내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타협해 가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그거를 찾지 못하고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뭐 기성세대와 젊은 사람들의 갈등, 예를 들면 부모에게 뭐 부모 말을 잘 들어라, 부모 말 따라라, 이런 얘기가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우리 기성세대도 볼 때는 부모가 더 경험도 많고 인생을 살았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보지만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남녀 문제도 그렇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혼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그르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생기는 거죠. 그게 점점 심해지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뭐 좀 간단히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공동체 내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냐.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상대와 공감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서로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 이것이 왜 인권에 중요하냐면, 저는 제가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인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공동체 내에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뭔가 이렇게 찾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 인권의 개념은 사실 프랑스 혁명 이념에서 출발을 하죠. 1789년에 어떤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는 시민혁명인 프랑스 혁명이 어떤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간인데요. 그 세 가지 이념이 자유평등 우애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유평등 박애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애는 필란트로피잖아요. 필란트로피. 뭔가 모두를 사랑하고 이타적이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 우애, 영어로는 fraternity, 불어로는 fraternity. 그래서 우애이고 형제이고 연대, 공동체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박애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우애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사실은 인권이 어떤 법으로 발전해 가면서 이 논의는 사실은 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문을 보셔도 그 1조가 가장 중요한 1조가 첫 번째 문장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부분 세계 인권선언 1조를 얘기할 때 조금만 얘기합니다. 요약본을 보시면 조금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조금만 읽고 두 번째 문장은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 못지않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형제로 행동하여야만 또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철학자마다 다른 자유의 해석도 다르고 평등도 사실 다르게 해석하지만 사실 자유와 평등 사이에도 갈등 관계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냐는 사실은 형제의 정신으로 서로 이해해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국제인권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제, 우애, 또 연대 이런 것은 사실 좀 사라지고 또 특히 한국에서는 인권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논의는 사실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유럽 사회에서 보면 이런 연대와 형제라는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에 녹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행복지수를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행복지수가. 그 높은 것이 사회적 지원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삶의 자유를 느끼면서도 그런 어떤 서로 의지하는 그런 컬처가 굉장히 있다는 것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해석도 좀 보면요. 조금 한국에서 좀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인권이 인간의 권리, human rights, 영어는 human rights죠. 근데 인권 한자로 번역한 것이고 저 번역은 일본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아까 박애라는 것도 사실 일본 사람들이 한 것이고요. 일본 사람들이 사실 명치 유신 때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언어를 번역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이 휴먼 라이츠를 어떻게 번역하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권이라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정해졌지만 예를 들어서 천권이라는 이제 하늘천자를 떠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큰 덕자를 해서 덕권 또 오를 의자를 써서 의권이라는 의미도 있었다는데 저는 의권이라는 것이 가장 합당한 그 번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영어의 rights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 자격이라는 의미와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라고 하면 요구 자격이죠. 우리가 권리를 부여받았다. 여러분들은 더 플랫폼의 회원의 권리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만일 못 듣게 하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하면 의무 부담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권리 소유자는 나고 국가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보이지만 또 한편의 다른 뜻은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옳은 것을 하는 그러니까 rights의 어떤 고대저부터 서양에서 쓰는 의미가 객관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옳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을 하는 것이 rights의 의미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사실 요구 자격으로 보면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지만 옳고 그르고 정당한 문제는 사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노비를 가지고 있었죠. 노비를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정당한 것이냐 그때는 정당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정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근데 노예제도가 폐지될 때를 보면은 상당히 불공정한 사실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왜냐하면 노예제도도 사유재산이고 노예도 사유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불공정한 일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슬러서 역사를 보면 상당히 정의로운 일이죠. 노예를 폐지했다는 것은 아무튼 그런 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성애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정답이 없죠. 지금 계속 토론하는 것이고
또 사형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은 아직도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죠. 뭐 저희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서는 절대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모든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 수업을 시작할 때, 인권 수업을 할 때 시작할 때 이 서베이를 해보면요, 한 60%가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10년 동안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점점 그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학생의 수가. 아무튼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법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토의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런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를 왜 폐지해야 되는지 논의가 얼마나 많이 할까요? 사실 학교에서도 거의 안 하고요. 별로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라이츠의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사실 세계인권 선언문을 보시면 29조가 30조 중에서, 세계에서는 30조인데요. 제일 많이 안 읽히는 이 조항이 29조일 것 같아요. 근데 29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관한 일이죠. 여기서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공동체라고 하면 굉장히 신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가족이 공동체일 수 있고, 더 플랫폼이라는 모임이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이 공동체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지구촌이 모두 공동체입니다.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사실은 지구촌이 우리의 공동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지구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맞이하는 위기잖아요. 그럼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고, 그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가 인권을 논하면서도 나만의 인권을 보고 우리만의 인권을 보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런 교육도 잘 되고 있지 않다. 또 현재만을 보고 미래지향적 규범창출 노력에 소극적이다. 이거는 제가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좀 많이 겪고 있는 일인데요. 제 책에 그 3부가 있는데요. 그 3부가 사실은 굉장히 신선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1, 2부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을 제가 쉽게 제 경험과 어떤 생각들로 풀어낸 것이고요. 3부는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일어나는 새로운 인권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쳐다보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렇게 다루는 이제 부분인데요. 사실은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이 3부까지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1부는 읽고요. 2부는 조금 읽으시는 분도 있고 안 읽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혹시 책을 좀 읽게 되시면 3부를 꼭 읽어주셨으면, 이건 남이 하지 않는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책임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2부의 첫 번째 꼭지인데요. 한국은 사명이 있다라는 제목의 꼭지입니다. 이건 뭐 제 얘기인데요, 조금. 제가 2005년에 컬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중국 베이징대 언론학과 교수가 쓴데 제목이 한국과 일본은 사명이 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47개국이 있는데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컬럼입니다. 제가 사실 90년대부터 북한 인권 활동을 좀 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하고 90년대 어떤 초창기 북한 인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또 2000년대 중반에 북한 인권 개선이 안 되는 문제에 있어서 또 북한 인권의 활동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낄 때 제가 이 컬럼을 보고
이게 내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이 콜럼의 마지막 문장은 인권의 재난을 만들어낸 나라는 사악한 나라다. 다른 나라 인민의 인권 재난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 나라는 영원히 없는 나라다. 저는 대한민국이 영원히 없는 나라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제가 혜택을 받은 지식인으로서 뭔가 이 역할을 하다는 것이 나의 소명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바로 그 다음에 지금 휴먼아시아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휴먼아시아가 처음에는 아시아 인권 센터였습니다. 근데 제가 개명을 했고요. 2021년인가요? 개명을 해서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휴먼아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만 없는 지역 인권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꿈일 수도 있죠. 근데 인권 활동이라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우리가 노예제도가 폐지된 과정을 보더라도, 또 여성운동을 한 과정을 보더라도 쉽게 이루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벌써 17년, 18년째 이 휴먼아시아를 그래서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인식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인도적 지원, 또 개발 협력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개발 협력 사업.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인권 규범을 보면요. 뭐 2차 세계는 이후에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세계인권 선언문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생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사실은 이런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였습니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인권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국제인권법을 만드는데 무슨 기여를 했길래 그게 무조건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물론 그것이 옳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국제인권 규범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 갑니다. 조약기구만 보더라도 아까 9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옵셔널 프로토콜까지 따지면은 뭐 한 20개의 이제 조약이 있는데, 사실 절반 이상이 200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규범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유엔 인권 이사회 내에서도 특별 절차라는 것이 지금 뭐 처음에 몇 개로 시작했던 거 지금 50개 이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한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 거의 안 하고 있죠. 뭐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활동을 한 10년 이렇게 하면서 보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근본적으로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인권에 대한 잘못 이해. 인권이 그냥, 얘가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인권에 잘못한 이해가 왜 어떤 거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유럽에 가서 학생들한테 인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떠오르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행복해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한국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전부 투쟁적인 걸 생각해요. 싸우고 투쟁하고 성취하고 막 자기의 침해된 인권을 막 찾으러 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연대나 이런 걸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출발점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3부에 시간이 아직도 많이 있네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할 수 있겠네요.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며 필요한 새로운 인권 규범의 창출에 관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시간이 모자랄까 봐 결론부터 하나 적어놨는데요. 현재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시기에 인권적 접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류 사회의 미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요즘에 뭐 챗GPT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AI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AI가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측면은 그거 못지않게 또 엄청난 이 부정적인 그 인권 침해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마치 저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시기에 산업혁명이 사실은 인류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인류 성장에 기여를 했지만 사실 돌이켜보면은 엄청난 많은 인권 침해를 야기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착취도 시작됐고 식민지부터 뭐 인종차별 뭐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그 당시에 그런 그 인권 침해에 대한 고찰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지금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인권 규범이 제대로 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유엔의 인권 규범이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인권 규범이 뭐 좋게 얘기하면 개선돼야 되고요.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식이 선진국들, 유럽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문제의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서양 사람들은 개인정보, 기업들의 활동 이런 어떤 것에 초점이 두었다면 개발도상국은 차별, 격차 뭐 이런 데 문제를 두잖아요. 대한민국은 둘 다를 엮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도 했고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못하고 있는 것이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답답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한 일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2년 전부터 그 유엔 그 시민주의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위원을 할 때 제가 이 보고서를 이제 제가 라포터가 돼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보고서는 이 제목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미치는 영향, 기회, 도전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2016년 정도부터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하면서 이 문제가 너무나 인류 사회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한 연구를 유엔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가서 프로포저를 가지고 갔고요. 그 자문위원회에도 18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온 그 18명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저희가 프로포저를 만들었고 또 프로포저를 만들면 바로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들의 결의안이 있어야만 저희가 그 위임을 받아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포저를 들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고 또 한국 정부를 찾아가서 한국 정부 그 국제기구 국장부터 뭐 차관 다 만나서 이건 진짜 한국이 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해서 한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19년에 레졸루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레졸루션에 의해서 이제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제가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를 바탕으로 2021년에 또 결의안을 한국이 주도해서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결의안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이렇게 직접 주도해서 결의안을 만들기 처음입니다. 뭐 지방정부 때가 있긴 있는데 그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했고 한국 정부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일어났죠? 팬데믹이 왔고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습니다. 팬데믹 나중에 디지털 기술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 유럽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이 결의안이 채택될 때는 너도 잘 달려드는 거죠. 특히 유럽 국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결의안을 만들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의 아젠다가 있고 그 아젠다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좀 더 이게 포괄적이고 뭔가 이게 아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인데 그렇게 한쪽 측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뭔가 개국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정부를 막 설득을 하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함께 얘기하면. 그래서 현실을 보면요. 일단 저는 처음에 외교부를 욕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중요한 거를 해놓고도 이게 뭐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이걸 하면서 어떤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니까 어떤 연구 집단을 만들어서 좀 지원해주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외교부에. 그래서 외교부에 그렇게 돈이 없는지 뭐 찾으면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외교부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잘못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큰일을 했는데 신문에도 요만큼 나왔고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4.4 산업혁명위원회 위원들을 만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중요한 일을 했네. 또 과학기술부 뭐 사람을 만나도 몰라요. 예,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제가 발전의 배신이라는 얘기 했는데요. 한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외국의 국제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느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유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발전의 배신이라고 한 것은 발전할 때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외국에서 일어나는 걸 배웠는데 이제 선진국이니까 안 배워도 된다. 뭐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끌어갔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인권사회 결의안을 통과해 일부 전문가들이 기여를 하고 또 외교부에서 당시 제네바 대표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관심이 확산되지도 않고 주도력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내년에 또 결의안, 올해 말이죠. 결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사실은 그 주도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생각해 보세요. 국제인권 전문가 부족이라고 써놨는데요. 외교부 인권사회과에 과장이 있고요. 그 사무관이 4명 있습니다. 인권 담당하는 4명. 그리고 제네바 대표부의 인권 담당하는 사무관은 2명입니다. 지금 그 제네바에서 여기 대사님도 계시지만 제네바에서 일어나는 인권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조약기구, 헌장기구 엄청난 많은 분량이고 모든 것이 인권에 기반한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쓰기 때문에 휴먼 라이츠 메인스트리밍 이런 말을 써서 인권을 주도하지 않고는 다른 개발 협력이든 뭐 시큐리티 문제건 논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2명의 사무관이 그 일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1년 반 정도면 바뀌어요. 그러면 좀 알만하면 또 새로운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또 와서 또 한 6개월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뭐 똑똑하죠. 그 또 좀 알만하면 또 가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또 그런 것을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자, 시민사회 활동가들 모두 부족합니다. 제가 여기 로스쿨 설립 후에 국제인권 강좌 부실화라고 썼는데요. 사실 이 로스쿨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의 메이저 대학의 법대가 없어졌잖아요. 학부가. 그러면서 학부 학생들이 국제인권법을 배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이 유엔 메커니즘이 어떤지를 일단 알아야 관심을 가질 텐데 가르치지를 않고요. 또 로스쿨에서도 국제인권법을 강좌를 열어도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폐강이 되고 서울대학교의 그 원예민 교수가 한번 강좌를 열었는데 4명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이제 변호사 자격시험에 이제 국제법이라는 것이 이제 선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선택 중에서 인권법은 또 그 밑에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점점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지고요. 이 전문가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국제 인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그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유엔 시민제 정치적 권리위원회에서 일하다 보면요, 그 미국이나 유럽은 그 로스쿨이나 어떤 파운데이션 이런 데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위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연구 보조원도 보내주고 로열들도 보내주고 또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연구를 또 하고 지속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진짜 아무런 것이 없고 저 혼자 그냥 개인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황인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18명 그 위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보수도 안 받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리고 2년 동안 일하면서 보니까 다들 인센티브가 있어요.
저 유럽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로스쿨이나 이런 데 서포트를 해주고 또 개도국들은 정부가 서포트를 해줍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정부의 서포트도 없고 어떤 다른 사회 분야에서 서포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최초의 뭐 유엔이라고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창피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유엔 이 자유권위원회에 여지까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은요. 일본은 78년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위원이 있었어요. 예. 한국은 제가 유일하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황이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제 세 번째 파트에 뭐 한 가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AI 판사의 편파 판결.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그 판결들을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벌써 2006년, 16년부터 활용했다 그러고 미국에서도 어떤 컴파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AI가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쓰고 있죠. 가장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가 2020년에 영국에서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수능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30만 명의 고교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AI 보고 평가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정보를 넣고 AI가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점수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이게 부정적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지역에 살고 부모가 잘 살면 점수를 더 받는 그런 현상 때문에 뭐 영국에 난리가 나서 그 뭐 교육부 장관도 사임하고 다시 뭐 하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그 AI가 지금 챗GPT라는 것도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이게 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서 뭐 이슈가 됐는데요. 한편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이거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는 피해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길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불평등 문제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누가 할 것이냐. AI를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AI를 개발한 사람을 처벌할 것이냐. 개발한 사람이 인권 침해를 한 것이냐. 뭐 엄청난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개인 기업들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데 국가는 그걸 쫓아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국제법의 인권법이라는 체계는 모든 것 국가가 책임지게 있습니다. 인권 침해가 생기면 국가가 의무가 있어요. 보호해주고 그거를 증징해줄. 근데 국가는 몰라요. 뭐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죠?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소위 뭐라 그럴까요? 그 다층적인 그 협력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세요. 기업과 또 시민사회, 국가 국제 기구들 모두 다 해서 어떤 그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하는 기구가 없이는 이 문제는 정말 고삐 뿔린 망정과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위험에 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종차별 뭐 얘기가 나오니까 뭐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 레코니션을 이제 요즘에 너무 잘 되니까 뭐 페이스 레코니션을 해가지고 어떤 자인의 사생활이나 개인 정보를 빼어가는 그런 뭐 위험성도 있지만 또 미국에서 이렇게 페이스 레코니션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범죄자를 찾아내는 그런 일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항에서도 이렇게 범죄자가 있으면 그걸 거쳐서 하는데 그게 대부분 백인들은 잘 구별을 하는데 유색인종은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다 백인 데이터를 많이 넣었으니까. 그렇다면 차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AI가 차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넣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건데 데이터를 넣은 사람들은 몰랐죠. 그런 결과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은 사람에게 그런 교육이 되고 또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책을 보시면 훨씬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도 인권도 경계 없음. 그러니까 경계가 없죠. 국정도 없고 다 이렇게 뭐 트랜스 보더입니다.
제가 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쓴 이유는 제가 국제정치를 전공해서 대학교 때 우리 저희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 문제 그러니까 우리 국제사회에서 전쟁은 사라질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했던 대답이 국가 간에 다 이익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사라지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딱 경우가 있다. 혹성에서 침공을 했을 때 인류는 뭉칠 것이다. 그럼 전쟁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엉뚱한 얘기를 한 기억이 나서 현재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성에서의 그 공격을 받는,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공멸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보다 우선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경쟁력을 이길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의 개념 자체가 자유에서 방점을 둔 것이죠. 모두가 자유로워지면 평등은 쫓아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다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올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세상 솔직히 오지 않았고요. 물론 제가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와 뭐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 개인주의와 어떤 집단주의가 있다면, 개인주의가 훨씬 더 강조되었던 것이라면, 저의 가설은 이 어떤 공동체 정신과 집단주의가 훨씬 강조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 우리가 국제인권 규범을 만들어주는 과정도 과거에 개인에 더 초점이 맞춰 있다면 조금 다른 형식으로 좀 포괄적이고 좀 인클루시브하게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아니죠.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세상, 또 남과 연대하지 않으면 나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제 책의 에필로그에 쓴 것인데요. 뭐 그런 복잡한 얘기를 다 떠나서 스위스가 왜 대한민국보다 살기 좋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놨는데요. 스위스에 한 10여 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스위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훨씬 더 행복해요. 이렇게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데 뭐 사는 거를 보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제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서울이 더 살기 좋아요. 예, 뭐 날씨는 어떤지 모르지만 팔 것도 많고 뭐 음식점도 좋은 거 많고 살기 좋습니다. 근데 불행하다. 뭘까 도대체? 뭐 여러 가지가 이거 있지만 함축적인 의미가 제가 다니면서 하나 느낀 것이 책에 쓴 겁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빠르게 다가온다. 나는 길가로 바짝 붙으면서 차가 지나기를 기다리는데 차도 멈추더니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먼저 가라고 해도 흠짓을 해도 가지 않는다. 내가 건너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일입니다. 제가 근데 아직도 차가 오면 도망가요. 저는 이렇게 깜짝 놀라서 내가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렌트카를 해서 많이 운전을 하는데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쓰죠. 딱 쓰면은 사람들이 건너가고 그건 제가 아직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운전하려고 딱 쓰면은 뭐 뒤에서 빵빵 우리가 난리가 나죠. 예. 근데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사람은 약자이기 때문에 양보해 주는 것이 더 인권적이죠. 근데 갑자기 변할까요? 이게 법으로 한다고 갑자기 변할까요?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요즘에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아직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인권 침해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럼 한국에는 다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럼 한국에서 양보하지 않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인권 침해자일까요? 우리나라는 인권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다 인권 침해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노비를 가지고 있던 양반들은 인권 침해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의 잣대로 보니까 인권 침해자죠.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하다 보니까 불과 30년 전에 일반적으로 했던 행위들을 다 범죄자, 인권 침해자로 간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행자의 길을 양보하고 기다리는 운전자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훈훈해진다. 작은 배려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행복은 자유로움이다. 이 간단한 원리가 복잡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아닐까. 배려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라고 제가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형제라는 용어 자체를 그대로 쓰시면 아마 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문제의식 같은 거 오히려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세계인권 선문에 브라더후드라는 형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 프랑스 혁명에 사실은 프라터니티라는 것도 그 브로즈와지의 그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역사가 바뀌면서 좀 확장되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예, 그 점은 뭐 동의하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 말도 강의에 추가하겠습니다. 개인의 인권 같은 걸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정치 참여 같은 거 하지 말고 후진국이 우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최고의 인권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논쟁은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을 많이 도와주던 때가 있는데 주로 이번 세기 초요. 이때도 문제가 된 게 북한에 인권의 문제를 거론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북한 지금 못 먹고 사니까 먹을 거 하고 의료 같은 거 지원해주고 그런 인권이 제일 중요하지, 그 무슨 참정권이나 이런 걸 제기해봤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인권의 아주 근본적인 그 질문이시긴 한데요. 그 자유가 먼저나 빵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빵이 없으면 자유가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충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저는 사실 제가 아까 뭐 유럽 사회가 주도한 국제인권 규범 그런 것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제사회 규범은 유럽 중심의 규범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용어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으세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영어로 Human Rights Committee라고 합니다. 근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시민적 정치가 권리위원회도 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절대 그걸 바꾸질 않습니다. 그 내포에는 Human Rights는 Civil and Political Rights가 우선이다라는 사실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좀 바꾸자는 사실 의견을 많이 내는데 뭐 별로 제 말이 통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아무튼 북한의 인권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것이 사실은 포괄적으로 생각이 돼야 되고, 지금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저는 그 구분은 완전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구분이 있음으로써 이 규범도 분절화되고 우리의 의식 구조도 분절화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따질 때는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것이고 또 자유를 느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꼭 상반된 것은 아니다. 그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래서 인권에 기반한 개발 협력을 얘기할 때는 일단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데, 그 먹고 살고 해주는 것이 결국은 그 인간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받게 하는 방향으로 개발 협력을 해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것이 일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사제관계하고 현재의 사제관계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실에서 부딪히는 사제관계는 기계적인 사제관계고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했던 저도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학교 내에 있었던 공동체성이 과연 존재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2010년에 있었던 학생 인권 조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해석이 판단이 있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그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려면 한 30분은 걸릴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그 문제를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왔고요. 또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인권센터장을 4년을 하면서 대학교 내에서도 그 인권센터를 보는 인식, 또 인권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권센터가, 저는 처음에 인권센터 제가 초대 인권센터장을 했는데 제가 주장을 해서 총장을 설득해서 만들어서
뭔가 대학교의 그 인권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인권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권을 존중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문화를 창출해야 되는데 만들고 나니까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생각은 인권을 침해하는 애들을 처벌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인권은 기준을 딱 만들어서 너는 틀리고 너는 옳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하고 달라요. 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인권 조례도 그런 차원에서 인권 조례를 만들면서 인권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 조례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워낙 오랫동안 예를 들어 인권을 침해받은 것도 사실이죠.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 때문에 인권 침해를 당했었다. 그러나 모두가 인권 침해를 당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또 교수와 굉장히 좋은 유대를 가지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했던 학생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것만 보고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사가 훈육을 하고 좋은 교육을 하고 이런 조차도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 대학교에서 젊은 교수들은요, 제가 고려대학교에 뭐 27년이 있었는데요, 젊은 교수들은 학생들하고 만나질 않습니다. 아예. 옛날처럼 학생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뭐 술도 마시고 대화를 나눈 속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이제는 만남 자체를 하질 않죠. 그런데 그런 게 저는 인권 조례가 됐건 대학교의 인권 헌장이 됐건 무엇이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안 돼 있다.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글쎄요,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학생과 교사나 교수의 문제가 모두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을 좀 우리가 해결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사실은 혼란스러움이 오늘도 사실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당연히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참여성 있는 그 천부 인권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느 나라에 다르게 적용되는 게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인권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우리 정부에서 그 원칙이라고 해서 천명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는 그 천부인권의 권리로 접근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존재의 어떤 현실성을 인정하고 그 독재자가 어떻게 그 인민들을 살려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는 게 궤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인권 정책이 과연 북한 인민들의 삶을 정말 인권들을 낮게 하느냐,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서 굉장히 괴리되는 걸 많이 발견했고, 지금도 뭐 저는 답을 얻지 못했는데 혹시 너무 긴 주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우문이지만 현답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실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뭐 오랫동안 고민해온 이슈고요. 아까도 강의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이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이 좌절감이랄까요? 그런 걸 느끼고 좀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북한 인권 활동은 사실은 지난 90년대 생각하면은 벌써 뭐 몇 년인가요? 30년 됐죠. 30년의 북한 인권 활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입니다. 실패. 완전한 실패.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요. 모두가 다 잘못한 거죠. 물론 가장 책임은 북한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주변의 노력도 시민사회가 됐건 유엔이 됐건 뭐 미국이 됐건 영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 그거를 인권과 정치가 있다면 인권을 우선시하지 않고 정치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천부적 인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천부적인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은 그것은 주어진 것이고 어느 누구나 전 세계에 다 동의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특수하게 다뤄야 된다. 그거는 사실은 진짜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와 진보 이렇게만 봐도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다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저 이신화 저 국제인권 뭐 북한 인권 대사한테도 또 저 엘리자베스 살몬 그 북한 인권 라포토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유엔에 보면은 이제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 특별 절차에 이제 인권이사회에서 그 레졸루션이 있어가지고 북한 인권 어떤 특별 절차가 생겼고, 거기에 어떤 보고관을 지정해서 지금 2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0년도 더 됐나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그 특별 절차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 절차, 그 특별 절차는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들, 한국이 자기들의 어떤 주권을 몰살하고 자기네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권 증진을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북한이 이 조약기구에 4군데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그 조약기구가 이 조약조를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UPR이라고 해서 Universal Peer Review, 그 한국말로 국가별 정례 인권 뭐 대화인가요? 뭐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것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그거를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약기구를 통해서 북한과 협력을 모색하고, 또 북한이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의 천국이다, 장애인 인권 기구에도 가입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대화를 촉진하고 그들과 소통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죠. 근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북한이 하는 북한 인권만, 이번에도 인권 이사회 하는데 북한 인권 사이드 이벤트가 5개가 있더라고요. 5개가. 예? 그러니까 제가 자유권위원 하다가 잠깐씩 가봤는데요. 가면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예, 이 참석자들도. 한국에서 그냥 여러 사람이 오고, 한국 정부, 아주 아까 제가 제네바 대표부의 인권 담당 2명이라고 했는데, 그 한국에서 그런 거 하면요, 모든 것은 스탑이고 북한 인권만 합니다. 담당자가. 얼마나 많은 인권 이슈들이 지금 제네바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거는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프로치가 잘못된 생각하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이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북한 말고도 굉장히 국제사회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지 왜 북한 인권만 다루는지도. 예. 그리고 인권 문제라는 게 인권에 초점을 둔다면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게 보고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를 해가지고 단발에 뭐를 하고 보려고 지난 정권 비판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실패한 것을 계속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큰 박수로 좀.